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이 본격적인 경선 토론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 후보 대리인들을 모셔놓고 본격적인 정책과 비전 토론을 열려고 합니다. 국민의 57%가 진보개혁 정권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 경선에서 어떤 진보 개혁 정책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에 참여하신 대리인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순서를 정했는데요. 우선 문재인 후보를 대리해서 전재수 문재인 캠프 교육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를 대신해서 정재호 안희정 캠프 조직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욱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 후보를 대신해서 진희관 최성 캠프 선거정책 보좌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토론은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카카오 TV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면 그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다음에 있을 시청자 참여 시간에 질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선 모두 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2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 전재수 대리인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대리해서 나온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당과 저희 당의 후보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과분한 지지, 열망 반드시 정권 교체로 이뤄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2012년 대선의 실패를 딛고 지난 수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검정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이 넘는 시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집중적인 견제 그리고 근거 없는 비판도 다 견뎌내면서 맷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후보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고루고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국민통합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촛불의 열망을 모아서 진짜 국민통합 대통령 문재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시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반듯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 말씀 꼭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를 대신해서 정재호 대리인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고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이제 좀 그만 싸우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 좀 해라.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취업난에 가계부채 대란까지 그리고 북한 핵무기로 인하여 안보난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 안보난이 심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 분란까지 겹쳐 있습니다. 난리라 했는데 이런 난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끝간데 없이 대립하고 싸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 중에 상적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희정 후보는 대통합의 길로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나라부터 구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연정은 물론이고 총연정이라도 해서 나라를 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국정 수행 능력과 호감도에 있어서 가장 월등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측의 김병욱 대리인 차례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리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분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수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업적을 주변에서 듣고 제가 평가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입니다. 빚더미의 성남시를 수천억 원의 부채를 탕감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성남을 살기 좋은 성남, 이사 가고 싶은 도시 성남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특히나 청년 배당 제도를 도입해서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으며 그 청년 배당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의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직접 이룬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당내에 특별한 세력과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선 예비 후보로 우뚝 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특공과 반칙을 거부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온 것을 우리 당원들과 선거인단이 믿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권 교체냐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세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우리 서민을 위한 정권 교체, 진짜 정권 교체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를 대신해서 진희관 대리인 순서입니다.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 후보를 대리해서 나온 인제대학교의 진희관입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중도에 사퇴하신 두 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김부겸 의원님 역시 참으로 훌륭한 그 분들 아닌가 하며 이것은 이 시대 개혁 진보 세력들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촛불 민심은 적폐청산 그리고 심각한 부정비리 척결과 발본색원을 위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께서 출마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권을 만드는데 한몸 불사르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최성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그분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진실성입니다. 제가 28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최성 시장이라는 사람은 매우 진실한 정치인입니다. 예의와 염치를 알고 반드시 보온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룬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의 그 TV 대책팀장으로서의 역할, 당시였던 추진력은 대단했고요.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측 대표로서 북측과 매우 추진력 있게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장점이 많은 그런 후보입니다만은 아무튼 유권자와 당원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은 저희가 2개를 준비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해서 발의할 거다 이런 것이 알려졌습니다. 대선 일의 개헌 투표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헌과 관련해서 각 캠프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2분이고요. 이번에는 정재호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정재호 대리인 2분입니다. 예.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제외해놓고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선거일 날 투표를 하자는 것은 아마도 정략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어떤 지렛대로서 개헌안을 던지지 않았나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촛불 시대에 국민들이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이런 구태 정치는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다른 이름을 국헌이라고도 합니다. 나라의 근본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의 전유물로만 돼서는 안 된다. 이 촛불 시민들을 개헌 공론화에 함께 참여시켜서 시간을 두고 의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개헌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해를 개선하는 권력 분산 문제,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이번 촛불 시민 정신을 반영하는 법안 발의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초 정도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자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대리하셔서 김병욱 대리인께서 발언하실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난 12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인용을 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 수호 의지라는 6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헌법기관인 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헌법,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론이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규범이고 특히 정치인이 만들어야 나갈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헌법 논의가 정략적으로 권력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30년 동안에 작동해온 현행 헌법이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두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헌 논의를 정치권만 아니라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민과 함께 촛불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 국회 내에서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야 합의로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기본권을 확대하고요.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좀 분산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네. 예. 새로운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쪽에 네. 있으면 좋은데 예. 저는 카메라가 이쪽에 있고 시간이 왼쪽에 있으니까 예. 시선 처리가 상당히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은 저희가 계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최성 후보 측의 진희관 대리인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개헌 관련입니다. 네. 사실 그 개헌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뭐 과거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그리고 어떤 그 실정,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들의 개헌 열망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 여러 차례 후보자들의 토론이라든가 또 각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그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고쳐보자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그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요약하자면 대통령에게서 당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출신 정당, 소속 정당을 좌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좌우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가져오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고요. 또 행정권 제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장관의 모든 행정적 처리까지도 뒤에서 조종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논의되는 것이 단임제 5년 임기를 중임제 4년으로 바꾸고 선거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어서 어떤 국정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이 되고 끝으로 역시 지방자치 본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세권과 재정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서 어떤 지방의 자율권을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 개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끝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리해서 전재수 대리인의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2016년 12월 촛불민심,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2016년 12월에 이 촛불혁명의 열망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2016년 12월에 위대한 촛불혁명은 노벨 평화상을 12번 받고도 남을 정도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망들을 반드시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타의 3당이 개헌안에 합의를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단 한 분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헌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헌법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계약서이자 국민의 합의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개헌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이것은 적폐청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의 주요 내용은 21세기에 걸맞는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분권 그리고 4년 중임 정부 통령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생방송으로 이 토론을 대리인 사자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예비 후보 대리인 토론을 처음 열고 있는데요. 이 방송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카카오 TV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고 계시지만 이 대리인들께서는요, 이게 큰 화면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창을 보시면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토론 말미에 시청자 참여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질문을 뽑아서 저 가운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욕설보다는 저희가 이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적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진보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욕설보다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회자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들어왔는데요. 대리인분들 멘트가 후보님들과 거의 비스무리하네요. 뭐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욕설보다는 가급적 좀 건설적인 질문 혹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촛불 민심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무려 1,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 입법 과제들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2월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 계속될 텐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권을 잡는다면, 각 후보 측이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개혁 과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답변 기회를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김병욱 대리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명예시민혁명 이후에 우리의 과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법률적으로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달에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3대 일간지인 가디언지에서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수 엘리트들이 서로를 비호하는 동안 성장 둔화, 불평등 증대, 비정규직 확대, 경쟁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던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의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부조리 해소를 위해선 이번 탄핵 사태를 대통령 및 측근들만의 문제가 아닌 비대화된 한국 기득권 전반의 문제로 파악해야 된다. 대통령이 과대한 권한을 억제하는 것은 첫 단계에 속한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 아래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원조했던 한국의 재벌들 또한 지나친 권력을 축적해 지금의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드시 재편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디언지는 우리나라의 촛불 혁명 이후에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이재명 후보와 입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당신 지지자들한테 국민통합에 앞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인 최순실의 은닉재산 단 1원도 회수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는 이 촛불 미신과 국민의 뜻 그리고 진보학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가장 먼저 부패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 후보를 대리해서 진희관 대리인 2분입니다. 네, 이번 촛불 민심은 우리 사회를 새로 탈바꿈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혁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법과 탈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즉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검찰에 대한 개혁도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벌 개혁입니다. 지금 그 대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그 민주당의 공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벌이 그 세습을 하는 이러한 구습을 반드시 단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재벌이 바로 사회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교육 개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아도 그 사교육은 계속되고 있고 교육의 과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YS 김영삼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개혁을 교육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여러 가지 그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합니다만 복지 전문 인력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그리고 자긍심을 가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전재수 대리인께 답변 순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정권 교체만큼이나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사드 등 외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장 차기 정부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됩니다. 푸틴을 상대해야 됩니다. 아베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을 상대해야 됩니다. 정말 만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1,300조,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하면 그 2,000조에 이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부채 문제,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여성의 문제, 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개혁 과제를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여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점검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국회가 여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 하나도 저희 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정부다운 국정 운영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공화적 가치를 체험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우리 국민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촛불 혁명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조절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를 대신해서 정재호 대리인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법이 왜 통과가 안 되냐 이 질문을 하셨고 어떤 개혁 과제를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이 왜 통과가 안 되냐에 대해서는 과거 열린 우리당 시절에 상징적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등 5대 개혁 과제를 참여정부 입법 과제로 국회에다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0석도 안 되는 한나라당이 좌절시켰습니다. 그 1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혁 과제를
앞으로 법안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거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과제와 적폐청산의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의 과제는 촛불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적폐 청산해야 될 것들, 부정축제 환수하는 법, 권력 사유화 과정에서 참여했던 처벌, 그 다음에 촛불 광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 성과연봉제, 역사교과서, 선거권 인하, 백남기 농민 등 촛불 광장의 요구도 많습니다. 앞으로 시대교체, 적폐청산은 같은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이며 개헌과 정치개혁, 재벌개혁, 권력기관개혁, 민생개혁 수백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역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연정협의체를 통하여 개혁 의제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야만이 법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욕을 많이 먹습니다마는 결국은 협치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역시 답은 대연정을 비롯한 협치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후보 캠프에서 나오신 대리인들이요. 대형 모니터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댓글들을 다 보시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이 막 들어오면 그 욕설을 다 들으시면서 지금 토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욕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질문 또는 의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도권 토론이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15분입니다. 각 후보를 대신해서 직접 정책 경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각각 후보들에게 15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성 후보를 대신해서 나오신 진희관 대리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대리이신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헌을 통해서 어떤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제 있으신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왕적 그런 어떤 폐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 4차 토론회 때인가요? 문 후보께서는 어떤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의 초과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보아오신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왕적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을 운영했던 권력자 지도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민주공화적 가치를 체득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에 찬 우리 국민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다라는 민주정부의 민주적 국정 운영의 모델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에 말하자면 여야 정책위 의장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국회 재정당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수시로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정 회담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이 소통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소통 부재가 오늘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저는 보일 수 있다 중요하신 생각합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87년 이후에 뭐 30년간 그 6공화국 헌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운영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굉장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해야 되지만 개헌이 반드시 모범 답안이거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걸 운영하는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 퍼스널리티도 매우 중요한데 결국 해법은 제도적으로 참모진 그리고 여러 그 관계기관과 소통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공감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좀 뭐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 문 후보께서는 광화문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과거 대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은 매우 어떤 실속 있는 그 행정형의 어떤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과연 관전은 청와대 뒤에 두시고 출퇴근을 이제 광화문 청사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호의 문제도 매우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엊그제 TV 토론에서도 퇴근 후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시민과 소주를 하고 세상 사는 얘기를 하고 시국을 논하시겠다. 그러면 과연 남대문 시장은 이게 경호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광화문에 머무르시게 되면은 청와대 수석실은 과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즉 장관 겸 수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즉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장관의 역할도 매우 필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수석실의 어떤 역할, 비서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광화문으로 가버렸을 때 과연 어떤 비서실의 기능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경호실과 비서실의 문제를 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문재인 후보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불통, 이거 여야 영수회담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웠던 이 불통의 문제를 문재인이 한번 제대로 극복을 해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소통을 아주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감동 어린 시선으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상, 그것이 저는 소통을 중시하고 소통을 중심에 넣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출퇴근도 광화문을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 내 대통령 비서실과 그다음에 대통령 네 분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에는 불과 거리가 100m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대통령께 보고하러 본관 올라가는 그 짧은 100m 거리에도 무려 금문을 3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구조는 소통이 불가능한 공간적 배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극복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의 핵심 화두는 소통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절차에 대해서는 그럼 뭐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론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여정부 때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인재풀이 부족해서의 생긴 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드 배치와도 관련이 없지 않은데요.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 방패장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관 한 사람을 믿고 현장에 내려보냈지만 장관이 제대로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군민들이 모두 그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바람에 정책적인 큰 실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승승장구였죠. 근데 지금 사드 부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뭐 많은 분들이 그지 아시겠습니다. 성주 그 골프장 바로 북쪽에 5km 거리에 그 KTX 그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직선거리 3km에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이게 미국 육군 교본에 의하면 5.5km 이내에는 항공기를 비롯해서 웬만한 그런 전자장비는 다니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차와 자동차만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만 명이 거길로 지나가는 것을 지금 사드 부지를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원불교 그 종사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바로 곧 도로 입구 1km 남쪽에 바로 그 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도 원불교에서는 큰 집회를 거기서 열면서 반대 성토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사드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이건 조사해야 될 것이다. 뭐 국민적 의견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컨대 사드를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가서 대표적으로 부지를 검토한다. 과연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잠깐만 제가 브레이크를 좀 걸겠습니다. 잠깐 타이머 정지시켜 주시고요. 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너무 길게 하시고 특정 후보에게만 집중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이 주도권 토론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공정하게 한 후보마다 질문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의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네, 브레이크를 알겠습니다. 좀 걸었습니다. 네, 자 예. 계속 타이머 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 인사 검증을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드 문제를 제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그 후보께서 일찍이 민정수석 경험을 통해서 인사검증에 관한 하는 일가견이 있다. 여야 통틀어서 지금 대통령 되시겠다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찍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사청탁과 인사추천은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인사청탁은 실력도 없는데 백을 동원하고 주를 동원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사청탁이고, 인사추천은 그야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검증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늘 말씀을 하셨냐면은 인사추천은 얼마든지 해라. 다만 인사청탁과는 명백하게 구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제도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내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둬가지고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철저한 과정들을 네. 거쳐서, 물론 이제 문제점도 알겠습니다. 있긴 했는데 예, 제가 이러한 질문을 너무 노하우들을 길게 해서 잘 알고 답변도 있기 많이 못 때문에 듣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안희정 후보 그 대리인 그 정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그 지속되는 논란인데 대연정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어제도 그 TV 톤을 보니까 협치하고 계속 그 중복돼서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보니까 국가 개혁 과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협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대연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안 후보께서 내부의 그 어떤 캠프 내부에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건 아닌가?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후보께서 이게 개념을 모르실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개념을 혼란스럽게 쓸까? 이제 그게 좀 염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전에 그 저 오마이 그 방송국의 그 팟짱에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해외 동포들과 이제 전국 국민들에게 이제 인사를 연대 인사를 한번 드리라고 했더니 동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세계의 시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후보께서는 어떤 동포 700만 동포고요. 지금 뭐 유권자가 250만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그뿐만 아니라 동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동포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직은 개념화가 안 되신 건가? 이런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대답하고 예. 우리 저 김병욱 의원께도 좀 질문해 주십시오. 대연정과 관련해서는 왜 개념을 모르겠습니까? 연정에는 대연정도 있고 소연정도 있고 심지어 총연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대연정은 1당과 2당이 손잡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구 유럽에서는 2차 대전 후에 우리하고 똑같은 전체를 우리보다 먼저 대혼란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자성적 차원에서 대연정을 도입하고 대타협의 헌장도 만들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의 본령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서는 대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필요하다면 한 10건의 논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계 시민 동포 문제, 동포의 확장성 있는 개념이 세계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좀 더 자부심을 더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의 동포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희정 지사는 7년 도지사 했습니다. 정책에 능통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대리인이신 그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재명 의원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지난 3월 8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내용이 좀 중복이 돼요. 뭐 미국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폐기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미국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좀 시간이 뭐 다 돼서 그 지금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간이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중복이나 이 의미가 뭔지를 시간이 될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할까요? 질문 뭐. 주셨는데요. 괜찮으시면 답변 시간 1분, 2분이면 되시겠죠? 2분. 2분 정도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네. 저희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재명 후보 말고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님께서는 사실상의 사드 배치 반대 또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무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배치되고 있는 와중에 전략적 모호성 등등의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후보는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모든 것을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요. 미국은 전술핵 논의를 중단하고요.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거예요. 이 중단에 대한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중일 간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가 추가로 러시아 등등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바탕으로 일괄 타결 패키지 D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북미 수교를 비롯한 우리의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결과를 서로가 패키지 D를 통해서 평화 구축을 하자는 게
저희 한반도 플러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을 주실 분은 문재인 후보를 대리해서 나오신 전재수 대리인이십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오늘 이 토론이 그동안 우리 후보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억측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대리인들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교문위에서 이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많이 배우고 있고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실력으로 늘 따라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문위를 이제 같이 함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지난 작년에 이제 예산 때도 그렇고 누리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문체부의 전직 장관, 차관들이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사건 등등을 보면서, 이게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도저히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이 국회의원이 제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와, 이거 정말 이게 무력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국정감사도 방해를 받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서 지난 우리 상임위를 되돌아보건데, 이 과연 그때 당시 새누리당, 지금이 자유한국당이죠. 이게 연정이 가능하겠던가요, 이게? 네, 지난 상임위나 국감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암담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원지가 바로 저희 교문위원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하게 옹호하지 않거나, 또는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증인이 출석해서 위증을 하더라도 오해로서 견제라기보다는 정부를 방조하는 이런 행위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 좀 더 이 최순실 사건이 빨리 조기에 진화되면 피해가 적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현재 창조한국당이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 현 상황에서 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 그리고 건강한 보수의 기본 자질이 돼 있어야만이 저희가 손을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아직도 그 의원 중에 61명이나 되는 사람이 탄핵 기각을 원한다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삼성동계라고 불리듯이 아주 박근혜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한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국민 화합에 나서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최순실 사건 아직 시작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와 상황 모두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재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그렇죠. 바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촛불 혁명은 그야말로 이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후보들께서 이제 시대 교체, 또 세대 교체,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이 정권 교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권 교체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김병우 의원님과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교문위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면,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연정은 이제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친박 부역자들에게 장관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장관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리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정권 교체가 자칫 잘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역사적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동의하는데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저도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역구가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구 챙기느라 상임위 활동하느라 또 당 활동하느라 아주 그 부지런하고 열심히 왕래하면서 하시는 모습 참 좋고요. 또 제 고향 후배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어서 하나 그러니까 더, 정권 예. 교체는 좋은데 나중에 저도 주도권 토론 때 말하겠지만 어떠한 정권 교체냐에 대한 문재인 대표님의 철학과 소신이 좀 제대로 안 보인다. 상이 안 잡힌다.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한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김 의원이 제가 주도권 주도권 토론이세요. 네. 저한테 물으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답변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연이어서 저도 이제 재벌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그 성과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많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는 경제 생태계를 공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또 찾고 또 21세기에 걸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듯이 재벌 해체, 과연 재벌 해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로드맵 또는 구체적인 재벌 해체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대안을 재벌 해체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재벌 개혁을 넘어선 재벌 해체에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있는지 있으신지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재벌 해체는 재벌 구조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벌 구조 해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단히 쓰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워딩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의 입에서는 재벌 구조 해체, 재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저는 증권계 출신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회 모든 현상이 돈을 통해서 반영된 숫자입니다. 가장 정확하죠, 자본주의에서. 그날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1인자가 구속이 됐는데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구속됐을 때 약 17%가 한 달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날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 화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섰고 지금 거의 21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비정상이고 과거의 비정상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재벌 총수의 구속이 경제 활성화에 방해를 주거나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장에 참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등등해서. 좋습니다. 예. 그,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재벌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 과거 생각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도 저는 시장의 충격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에요. 그 출발해서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생각입니다. 우리 후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병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 해명하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인 표현 재벌 해체 이것이 아니고 재벌 구조를 이제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나오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재호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그 전두환 씨 표창장과 관련해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평을 읽어보니까 아니 아시면서 이제 그런 논평을 전두환 표창과 관련된 문재인 후보의 특전사 군복무 시절에 전두환 표창과 관련된 그 내용을 아시면서 이제 그런 논평을 내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내신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이라 작은 말실수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아주 안 좋은 악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도 그 선의 발언 통해 가지고 지지도를 많이 깎아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희정 후보는 가능하면 그런 네거티브성 말꼬리 잡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고 이렇게 후보 입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를 든 것이 좀 과하지 않았냐, 문재인 후보님이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전두환을 언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좀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네거티브는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들 때문에 우리 네 분의 후보 지지율 합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팀입니다. 원팀. 한 팀이죠, 한 팀. 예, 한 팀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리인들까지 나와가지고 국민들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후보들 직접 나오셔서 토론 한 번 더 합시다 하기에는 국민들께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불러주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후보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대리인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이 세상, 저희들이 감히 은강생심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이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뻔히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왜 전두환한테 표창장 받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야말로 우정과 우위에 기반한 경쟁,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쟁,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박영선 의원께서 싸가지 없는 그 싸가지 있는 친노는 그 안희정 그 후보께 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 12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던 날입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정과 우위에 기반한 감동적 경선, 그렇게 해서 정권 개최가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경선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후 사선과 위아래 맥락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의견이 이 길어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 여기는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좀 타이머를 해명을 저희가 좀 정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되는. 예. 너무 의견이 기시고 그다음에 최종 후보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1초 남겨두고 있는데 좀 약간 늦어지더라도 그 대리인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최성 후보 측의 질문 기회를 최선 후보님께 제가 질문이 질문을 없어요?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질문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의견이 너무 길어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호 의원님께서 우정과 우위에 기반한 경선 합시다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마치 제가 단소리 한 듯이 하면은 저도 말이 길어집니다. 예. 예. 네. 이걸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